우리는 종종 자신이 살아온 삶에 대해 돌아보게 됩니다. 당신은 자녀를 위해 헌신하며 살았나요? 그렇다면 노년의 자녀를 위해 어느 정도까지 희생할 수 있을까요? 누군가는 이제 자신의 삶을 살아가겠다고 결심하는가 하면 또 다른 이들은 자녀를 위해 아무것도 아깝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최근에 읽은 한 구절이 깊은 울림을 주었습니다. 우리는 부모를 부양하는 마지막 세대이자 자녀에게 부양받지 못하는 첫 번째 세대다. 이 말은 아마 50대, 60대, 70대에 접어든 많은 이들에게 공감을 불러일으킬 것입니다. 세상이 바뀐 지 오래라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단지 자녀에게 의지할 수 없다는 점뿐만 아니라 오히려 자녀의 삶을 돌보느라 지친 부모도 적지 않습니다. 우리는 청춘을 자녀를 키우는 데 쏟았고 이제는 노년에까지 자녀를 뒷바라지해야 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당신의 노년은 어떤 모습인가요? 한 어머니의 이야기를 소개해 보겠습니다. 권은 씨는 딸을 둔 평범한 어머니였습니다. 딸은 결혼해 행복한 가정을 꾸렸지만 결혼 후 몇 년 지나지 않아 남편을 병으로 떠나보내야 했습니다. 그것도 벌써 5년 전의 일이었습니다. 권 씨는 딸이 떠난 집에 홀로 남게 되면서 세상에 홀로 남겨진 듯한 막막함을 느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그녀는 조금씩 그 공허함에 익숙해졌고 오롯이 자신만을 위해 시간을 쓰는 법을 배웠습니다. 이는 결혼 후 처음 겪는 낯선 경험이었습니다. 권 씨는 평생 검소하게 살아왔습니다. 이른을 바라보는 나이에도 그녀와 남편은 착실히 돈을 저축해왔기에 경제적으로 안정적인 노년을 보내고 있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날 때 남겨둔 보험금 덕분에 경제적 어려움에 대한 걱정도 덜 수 있었습니다. 그녀는 젊은 시절 많은 고생을 했지만 그 시간을 허투루 보낸 것은 아니라는 사실에 안도감을 느낍니다. 이는 오늘날 많은 부모들의 이야기와 닮아 있습니다. 당신이라면 이런 상황에서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아들을 시집 보낸 뒤 권 씨는 큰 집에서 혼자 살 필요가 없어져 권 씨가 태어난 고향으로 이사해 방 한 칸짜리 작은 아파트로 이사했다. 그곳에서 어린 시절 친구들을 만나 행복하게 살았다. 또한 은퇴를 준비하기 위해 저축한 돈으로 원룸 빌딩을 사기 위해 대출을 받을 생각도 했다. 어차피 돈은 많이 쓸 필요가 없을 테고 월세로만 살아간다면 죽을 때까지 아들의 도움 없이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다. 죽으면 빌딩을 아들에게 물려줄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부동산에 무지한 권시은은 아들에게 상의했다. 당시에는 그것이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큰 실수였다는 걸 깨닫지 못했다. 어머니, 선우 아버지한테 들었어요. 부동산 투자한다고 찾아온 아들과 며느리. 명절 때만 빼고는 거의 오지 않았지만 갑자기 온 며느리를 보고는 눈이 반짝였다. 어머니, 요즘 누가 부동산 사세요? 계속 드나들고 청소하고 관리해야 해요. 부동산 가격이 계속 떨어지니까 돈 있는 사람들이 투자 보험을 들어요. 뭐예요? 보험회사에 다니는 며느리가 채권, 펀드 같은 어려운 말로 설명해 줬지만 권 씨는 별로 알아들을 수가 없었어요. 엄마? 모르면 선우 엄마한테 맡기세요. 그러면 몇 배는 받을 수 있어요. 위험한 거 아니에요? 엄마, 그거 위험해요. 위험한 거 추천해 드릴게요. 저는 회사원이에요. 그런 건 몰라요. 하지만 권시은은 그 제안이 전혀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이 나이에 재산이 있다면 죽을 때 가지고 다닐 수 있을까요? 그래도 엄마, 요즘 세상은 그게 아니야. 돈만 주면 없어져. 엄마가 늙을 때까지 편히 살게 하고 싶다면 그 돈으로 그럴 수 없어. 아니, 나는 쓸 데가 없어. 보험이든 부동산이든 내가 죽을 때까지 이 돈을 다 쓸 수 없을 거야. 네가 남기려는 재산 때문에 그런 거야.
권 씨가 며느리에게 투자를 계속 재촉하자 며느리는 약간 기분 나쁘다는 듯이 대답했다. 어머니, 우리는 그런 생각도 안 해. 재산이 커진 뒤에 평생 편히 살게 하라고 말하는 거야. 부동산 사라고는 안 해. 아들은 며느리를 지켜보고 있었지만 권시은은 괜히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게 불편해서 끝까지 투자를 거부했다. 며느리는 화를 참고 가방을 들고 일어섰다. 어머니, 제가 갈게요. 권 씨가 대답하기도 전에 며느리가 문을 열고 나갔다. 아들은 아무 말 없이 따라와서 몸을 꿈틀거렸다. 권 씨는 그것을 보고 혀를 찾았다. 어머, 강아지가 아니네. 며느리가 내가 부르기도 전에 왜 왔을까? 돈 얘기를 하고 싶어서 온 줄 알았어. 바빠서 남편 추모식에 못 온다고 했는데 아들하고 얘기하고 다음날 돌아와서 짜증이 났다. 그리고 세상 어디에 며느리가 일이 잘 안 된다고 해서 저녁도 안 먹고 나가는 법이 있겠어. 그렇게 대화가 끝났을까 싶었는데 다음날 아들이 며느리 없이 또 권 씨에게 왔다. 뭐가 문제야? 엄마, 어제 선우 엄마가 한 말이 생각났다. 투자에 대해서 안 한다고 했잖아. 내가 잘 모르니까. 그러니까 사업이나 하자. 잠도 필요 없는데 왜 계속 이러니? 건물 사서 내가 죽으면 가져가. 엄마 돈 때문에 이러는 거야. 너무 답답해. 아들이 나를 관청도 없는 무정한 사람 취급해. 전혀 위험하지 않아. 나중에 엄마가 낸 돈은 그대로 돌려줄 거야. 수익은 따로 받을 거야. 글쎄, 엄마는 그걸 잘 모르니까 잘하는 선우 엄마한테 맡기라고 했어. 가족인데 나한테 뭔가 나쁜 짓 할까봐 걱정이 돼. 당연히 안 그럴 거야. 하지만 내가 그 말을 들으면 서우 엄마한테도 좋을 거야. 실적이 오르니까 당연히 좋잖아. 끈질기게 설득해서 권희가 결국 굴복했어. 그럼 얼마 줄래? 투자금이 많을수록 좋아. 그래도 엄마가 살아갈 수 있도록 통장에 돈이 있어야 해. 엄마 연금 쓰면 내가 불러서 바로 줄게. 투자는 불신했지만 아들인 권 씨에게 해가 될 짓을 할 이유가 없으니까 믿고 맡기기로 했다. 그리고 그날 저녁 며느리가 바로 전화를 걸어왔다. 어머니, 잘 생각하셨어요. 하고 말하고는 화를 내며 가버렸지만 부드러운 목소리로 어머니라고 불렀다. 그 순간 권시은은 앞으로 시어머니 대접을 받으려면 돈이 꼭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 며느리와 이야기를 나누었다. 하지만 그럴 거면 어디 가서 설명을 들어야 하지 않나? 물론 괜찮지만 들어도 내 말을 알아들을 수 없을 거야. 그래도 이렇게 큰 돈을 맡기는 거니까 귀찮게 굴지 마. 내가 다 알아서 할게. 걱정하지 마, 엄마. 그래서 권시은은 며느리 계좌로 돈을 보냈어. 아들과 며느리는 번갈아가며 전화를 걸어 더 투자해달라고 했다. 결국 나는 가지고 있던 돈 대부분을 3회에 나눠서 보냈다. 권 씨가 워낙 검소해서 통장에 돈이 없어져도 처음에는 생활이 크게 바뀌지 않았다. 하지만 억대 돈을 맡기고 나서는 마음이 놓이고 성격도 좋지 않아 가끔 아들과 며느리에게 전화해서 안부를 묻곤 했다. 어머니, 투자금이 많이 들어오긴 하지만 늘어나려면 시간이 좀 걸릴 거예요. 며느리가 금방 큰 돈이 될 거라는 말과 달리 시간이 걸릴 거라고 하자 권시은은 불안해졌다. 아들과 며느리는 그녀를 달래듯 평소보다 더 다정하게 권 씨를 돌보았다. 주말이면 손자와 외식도 하고 허리가 걱정된다며 갑자기 마사지 의자를 선물하기도 했다. 혼자 외롭게 사는 권시은은 그런 관심을 은근히 좋아했다. 하지만 그것도 처음뿐이었다. 돈을 꺼낸 지 거의 1년이 되었지만 권에게 수익이 나는지 언제 얼마인지 말해주지 않아 권은 점점 더 짜증이 났다. 며느리에게 돈을 꺼내고 싶다는 암시를 했다. 내가 꺼냈어. 그 엄마, 지금 꺼낸다면 손실이 너무 클 거야.
그럴 거면 처음부터 투자하지 않는 게 낫지. 손실은 얼마나 될까? 반으로 잘렸다고 생각하면 돼. 아니, 위험하지 않아. 위험하지 않아. 어쨌거나 복잡해. 지금 절대 꺼내면 안 돼. 며느리가 그렇게 말했지만 적은 돈도 아니고 그냥 돌려달라고 할 수도 없었어. 그러다 권시은이 자주 어울리던 친구를 만났어. 시골에 살면서 땅도 있고 자식도 잘 키우고 노년에도 편안하게 사는 그런 친구였어. 권희가 이야기하다가 갑자기 자기 친구를 비교했어. 금팔찌를 많이 차고 있는 친구에 비해서 자기의 겸손하고 초라한 모습이 부끄러웠어. 권시은이는 전에는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없었는데 지금은 통장에 돈도 없고 나이도 들어서 전보다 더 검소하게 살아. 그녀는 정신적으로 위축된 듯 했다. 그녀는 전에 건물을 살 거라고 했지만 그것도 사지 않았다. 왜 그렇게 검소하게 사는 거야? 돈이 가득 차잖아. 나는 관에 간다. 권시은은 웃음을 참으며 친구의 농담에 대답할 수 없었다. 이번에는 제주도에 갔다. 친구들과 제주도 여행을 계획할 때 여행 비용이 부담스럽다는 사실을 말할 수 없었다. 단칸방에서 검소하게 사는 권은 친한 친구들에게도 이해받지 못했고 낯선 사람에게는 은퇴 준비를 하지 않은 가난한 노인으로 보일 터라 권시은은 더 이상 이렇게 살 수 없다고 결심했다. 친구가 떠난 후 그녀는 며느리에게 전화를 걸었다. 그래서 그녀는 돈을 잃어도 상관없다고 말하며 투자금을 돌려달라고 했다. 그러자 며느리가 미칠 듯이 화를 내지 않았나. 지금 인출하면 돈을 잃는다고 했잖아. 이미 했다면 믿고 기다렸어야지. 왜 계속 돌려달라고 그래? 내가 돈 훔쳤어. 아니, 그게 아니야. 그 돈은 언제까지 묶어두어야 해? 내가 살아가려면 얼마나 벌어야 해? 내 엄마는 연금을 받고 있어. 그게 얼마라고? 그걸로 어떻게 살아? 선우 아빠가 용돈을 주는데. 왜 그러는 거야? 그들이 주는 용돈은 내 생일이나 명절 때 봉투에 넣어주는 전부야. 1년에 특별한 날이 몇 번뿐인데 그 돈으로 살아가라고 하니 충격이었어. 돈을 잃어도 가져야지. 쉽겠지. 투자해서 건물 지었으니까 이제 다른 건 필요 없잖아. 그냥 그 돈 쓰고 죽으면 되는데. 엄마는 날 믿지 않으시는데.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하는 모든 게 다 싫은 거 아니냐? 그게 아니었어요. 그냥 끊을게요. 권이 대답하기도 전에 전화가 끊겼어요. 이미 끊긴 전화를 붙잡고 있던 권시은은 귀신이 씌인 것 같은 기분이었다. 며느리에게 나쁜 말 한 번 할 줄은 생각지 못했지만 이렇게 행동할 줄은 몰랐다. 그리고 몇 시간 후 아들이 전화를 걸어왔다. 엄마, 며느리한테 뭐라고 했어? 뭐라고 했어? 내가 할 수 있는 말은 돈 돌려달라고 하는 거였어. 엄마, 며칠이고 생각했는데 제대로 돈 줘야겠다고. 왜 계속 달라고 해? 선호 시어머니가 괴롭히는 게 아니라 왜 전에 없던 시어머니처럼 행동해? 내가 무슨 시험을 한 거지? 권시은은 너무나 억울했다. 내 힘을 써서 며느리 돈을 달라고 한 것도 아니고 돈을 잃어도 돈을 받고 싶었는데 아들까지 전화해서 시어머니 얘기를 하는 건 아닐까 싶었다. 둘 다 권시은이었다. 그래서 내가 정말 나쁜 시어머니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되면 선우 엄마의 연기에 대한 벌칙이 있을 텐데 그게 좋지 않거든요. 당연히 화가 나요. 아무 말도 안 하니까 모르겠어요. 돈을 써야 해도 못 쓰니까 화가 나요. 답답했다. 엄마는 얼마나 돈이 들까? 그는 전화를 걸어 울고 난리를 쳤다. 그녀는 아들이 권 씨에게 사과를 강요하는 것이 화가 나서 자신이 뭘 잘못했는지 궁금해했다. 권 씨는 자존심이 상해서 아들 전화를 끊고 며느리에게 전화도 끊었다. 아들은 권 씨를 몇 번 설득했지만 전화도 끊었고
아들과 그 부인, 손자도 찾아오지 않았다. 한두 달 지나자 권 씨는 손자가 그리워졌고 돈 때문에 외동아들과 사이가 멀어지는 게 걱정되어 며느리에게 먼저 연락할 수밖에 없었다. 엄마, 선우야, 그 말을 해서 많이 상처받았어. 아니, 다 잊었어. 며느리는 쑥스러워하며 대답했고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생각하기로 했다.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 더 이상 꺼내지 않을게. 잘 처리해서 금세 부자가 되게 해줄게. 알겠어요. 그녀는 아들 부부에게 다시 연락을 시작했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불편함이 있었다. 결국 권 씨의 돈은 돌아오지 않았고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다. 여기저기 여행 다니는 친구들을 남겨두고 권 씨은은 외출을 삼갔다. 그리고 돈 낭비가 싫어서 좋아하는 과일도 사지 않았고 습기가 걱정돼서 추위에 살았고 전기세가 걱정돼서 더위에 살았다. 젊을 때는 나이 들어서 편안하게 살기 위해 많이 고생했지만 요즘은 어떤 고생인지 몰랐다. 음악 어느 날 권시은의 여동생에게서 전화가 왔다. 인사를 나누는 사이에 여동생이 아들 부부 이야기를 꺼냈다. 언니, 뭐가 잘 지내? 외아들이 잘 지내고 있어. 무슨 말이야? 딸이 핸드폰 사진을 보여주면서 요즘은 해외여행도 가고 골프도 치고 그런 거 한다고 했다고 하더군요. 권시은이는 요즘 인터넷도 모르니까 여동생 말을 바로 알아듣지 못했어요. 하지만 요즘 사람들이 뭐 하는지 듣고는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요즘 애들은 왜 핸드폰에 사진을 올리는 거야? 너 이번에 하와이 갔지? 한 달에 한두 번 가는 것 같다고 했잖아. 나랑 안 갔어? 여동생이 은근슬쩍 묻자 권시은이는 말이 없었다. 여동생을 두고 나갔어요. 권시은이는 요즘 먹고 산다고 했어요. 충분할 것 같은데 왜 하나뿐인 엄마를 데리고 안 갔어? 내가 해외 가기 싫다고 해서 안 갔어. 친구들과 제주도 여행 가기로 했어. 그래서 조카를 또 불효자로 만들 뻔했어. 권 씨는 헛소리를 하고 재빨리 전화를 끊었다. 권 씨의 사정을 아는 그는 아들이 외국으로 호사스러운 생활을 하고 있다는 말을 듣고 가슴이 쿵쾅거렸다. 그리고 그녀가 알면 가지 말라고 한 것도 아니지만 너한테만 말하기에는 너무했다. 아들이 힘들다고 해서 힘들어야 하는 건 아니지만 아마 부모를 조금이라도 돌볼 수 없었을 것이다. 그는 다시 투자한 돈을 생각했지만 며느리에게 다시는 꺼내지 않겠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한숨에 말하기 힘들었다. 내가 힘든데 너희는 왜 잘 지내니? 하는 듯해서 앞으로 나서서 물어볼 수도 없었다. 얼마 후 나는 결국 포기했다. 좋아, 너희들은 잘 살아라. 그러다 얼마 지나지 않아 권신의 생일이 왔다. 오랜만에 손자를 데리고 와서 아들이 권신네 집에 온다고 해서 일찍 저녁을 준비하기 시작했다. 사람들은 며느리한테 생일 선물을 받는다고 하지만 바쁜 며느리한테는 부탁할 수가 없었다. 갈비찜, 잡채 등 맛있는 음식을 준비해서 아들과 그 가족들이 왔다. 하지만 사람들의 마음은 다 똑같지 않은가. 아들이 생일에 빈손으로 찾아오는 것을 보니 씁쓸했다. 케이크 하나 없이 식탁에 앉아 먹던 며느리는 조용히 가방에서 봉투를 꺼냈다. 권시은은 선물이 없어서 얼마나 실망했는지 떠올리며 환하게 웃었다. 엄마, 이거 받아. 뭐야? 생일이라서 조금 넣었어. 아니, 왜 이렇게 다 준비했어? 그냥 와. 그렇게 말했는데 기쁨을 보여줄 수가 없었다. 권시은이 조용히 봉투를 열었다. 안에는 5만원권 2장이 들어있었다. 권희는 오늘 저녁을 준비하러 쇼핑을 갔다. 금액만 해도 10만 원이 넘었다. 하지만 봉투에 든 금액 때문에 화가 난 게 아니었다. 양말 한 켤레만 줬어도 기꺼이 받았을 텐데 봉투를 건네주면서 며느리의 눈을 찌르며 말했다. 엄마,
너무 적게 넣었어. 미안해. 요즘은 학원 등록금 때문에 생활비가 촉박하거든. 아이 키우는 게 너무 힘들잖아. 그렇지? 그녀는 웃으며 말했지만 권 씨에게는 그녀의 말이 설득력 있게 들리지 않았다. 그녀는 한 달에 한 번 해외여행을 갔고 1년에 한 번뿐인 시어머니 생신에는 아이들 학비 때문에 10만 원밖에 줄 수 없어서 미안하다고 했다. 동생에게서 전화가 오지 않았다면 미안해서 뭔가 더 주려고 했을 텐데 권시은은 며느리의 말이 공허한 말이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다. 아무 말 없이 그냥 주었더라면 기꺼이 받았을 텐데 권 씨의 마음을 더 아프게 하는 변명을 늘어놓았다. 그런 며느리는 목과 팔, 그리고 할 수 있는 모든 곳에 화려한 액세서리를 달고 있었는데 정말 모순적이었다. 요즘이 그렇게 힘든가? 물건값이 너무 많이 오르니까 과일 한 조각만 사줘도 떨린다. 그래서 켜지 않는다. 보일러나 전기담요. 요즘은 왜 집이 이렇게 추운 거야? 돈 많이 벌어서 하트 하나 줘야 하는데 미안해. 내가 알면서 물었는데 권시은이가 받은 대답에 얼굴을 찌푸렸다. 권시은이가 화장실 간다며 욕실로 들어왔다. 그녀는 세면대 양쪽에 손을 얹고 서서 거울을 보았다. 거울 속에는 늙고 초라한 여자가 서 있었다. 이 나이에 돈 때문에 어떤 영화를 봐야 할까? 아이들과 며느리를 돌보며 이렇게 살아야 할까? 그녀의 심장은 쿵쾅거렸다. 권시은이가 오랜만에 욕실에서 나와 아들과 며느리에게 말했다. 아니, 이럴 수 없어. 내 돈을 가져가야 해. 아니 엄마, 또 그 소리야. 다 끝났어. 엄마, 지금 가져가면 반도 못 가져가. 아니, 반으로 잘라도 돈은 내가 가져가야 해. 그러자 분위기가 갑자기 긴장되었다. 며느리는 코를 훌쩍였다 있었다. 아들이 운걸거리며 권 씨를 바라보았다. 난 100년, 200년은 안 남았으니까 남은 돈 다 써서 죽을 뻔했는데 인생이 힘들어서 그래. 다음 달부터 생활비 좀 줄게. 아니, 필요 없어. 돈 달라고 할 생각도 없으니 그냥 돈 돌려줘. 왜 또 이러는 거야? 그렇게 믿을 수가 없어. 이전 같으면 며느리 재산 보고 깜짝 놀라서 거절했을 텐데. 이번엔 권 씨가 이렇게 회피할 생각은 없었다. 아니면 투자 내역서 보여줘. 얼마 남았는지 확인하고 다시 와야지. 그러자 며느리 얼굴이 점점 빨개지더니 결국 울음을 터뜨렸다. 어머니, 정말 너무하시네요. 결국 증거 보여달라고 하는 거잖아요. 증거가 뭐든 돈이 얼마나 남았는지 알아야 하지 않아요? 엄마, 나중에 이야기하자. 이렇게 계속하면 사람 하나 잡을 거야. 아니, 내가 무슨 사람 잡았어? 왜 지난번부터 계속 나쁜 엄마로 만들어? 돈 보여달라고 하는 게 뭐야? 그만해. 다음에 이야기하자. 그러고 나서 밥 먹다가 아들 부부가 손자를 깨우고 나갔다. 권 씨는 문이 쾅 닫히는 소리에 당황함을 감출 수 없었다. 그러자 권 씨는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돈이 얼마 남든 상관없다고 했지만 그렇게 꼭꼭 감추고 보여주지 않는 것을 보고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밥상을 치우는 동안에도 마음은 딴 데 있었다. 그러고 나서 다음 날 아침 9시가 되자마자 며느리가 일하는 보험회사 고객센터에 전화를 걸었다. 야, 권순녀는 투자보험이 있니? 뭐 있는지 정확히 몰라서 물어봤다. 고객센터에서 본인 확인하고 다른 부서, 또 다른 부서로 연결하고 한참 만에 답변을 주더군요. 죄송하지만 고객님께서 제공하신 정보로는 고객으로 등록이 안 되었습니다. 네, 그럴 리가 없습니다. 보험 외에 다른 투자를 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저희 고객이 아닙니다. 그러면 김미영 씨는 회사 직원인데 제가 급히 며느리 이름을 말하니까
앵무새처럼 따라하며 개인정보에 대한 내용이라며 확인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전화를 끊었습니다. 며느리가 다니는 회사에는 분명 투자용 부동산이 있습니다. 보험에 가입하겠다고 했는데 가입 안 한다고 하니까 권시은 씨는 상황이 심각하게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닫고 심각해졌습니다. 권시은 씨는 이게 지금까지 설명이 없었던 이유라고 생각하니 하늘이 무너지는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바로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출근 중이라 받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권시은은 퇴근 시간쯤 버스를 타고 아들네 집으로 갔다. 아들과 며느리는 갑자기 찾아온 권 씨를 보고 깜짝 놀랐다. 아무 말 없이 무슨 일이야? 오늘 선우 엄마 회사에 전화했어 라고 물었다. 그가 갑자기 그 이야기를 꺼내자 두 사람은 말문이 막혔다. 아들과 며느리의 얼굴을 보니 권 씨가 무슨 말을 할지 짐작이 가는 듯했다. 기적이라도 일어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며느리가 오해였다고 말해주기를 바랐지만 그들의 표정이 모든 것을 말해주었다. 내 돈은 어디 있어? 엄마, 먼저 진정하고 내 돈이 어디 있는지 물어봐. 권 씨가 화를 내자 며느리는 머뭇거리다가 마침내 고백했다. 아들과 며느리는 처음에 돈을 받고 급한 일이 생겨서 일부 썼다고 했다. 그들은 나머지를 투자해서 쓴 돈을 메우려고 했지만 그동안 손자는 얼마 후 언어 학습에 더 많은 돈을 쓰기 시작했고 여행을 다녔고 나중에는 새 차를 샀습니다. 결국 제 돈인 것처럼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럼 돈 좀 있을 거야. 선우는 다음 학기에 유학을 갈 예정이었는데 학비가 너무 비싸서 그랬어. 하지만 내가 너나 네 엄마한테서 빼앗을 생각은 전혀 없었고 갚을 생각이었으니까 투자도 안 했고 대출도 안 했다는 말이지. 나중에 엄마한테 거짓말할 거니까. 뭐 거짓말이 아니라 잠깐 빌릴 생각이었던 거야. 왜 그냥 선우 유학비 필요하다고 말하지 않았어? 엄마가 건물을 산다고 하니까 권시은 눈이 어두워졌어. 무슨 돈이야? 엄마 아빠가 평생 모아둔 돈이야. 아빠 목숨값인데 다 써버렸어. 결국 그 돈을 다 내 몫으로 다 쓰지 않았어? 그러자 아들이 대답했다. 아니 엄마, 선우 잘 가르치려고 그랬어. 변명하지 마. 여행 가서 돈 쓸 때 혜미 얼굴 생각났어. 애비 생각 안 나? 엄마, 솔직히 우리는 돈 쓸 때가 많은데 엄마는 쓸 시간이 별로 없어. 외손자에게 투자했다고 생각하지 않아. 나중에 선우가 자라면 할머니 돌봐줄 거야. 거짓말이라고? 말문이 막혀. 정말 그렇게 생각해? 다른데 돈 쓴 것도 아니고 자식 잘 사는 거잖아. 왜 그렇게 화내? 화장이란 게 없었어. 자식 잘하면 부모가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야. 내 인생만 있니? 부모 인생이 내 인생이 아니야? 내가 하는 말이 아니야. 내 자식 키우고 내 자식이 소중하다는 걸 깨달았는데 우리한테 주는 게 아깝다고 엄마가 생각해. 말하지 마. 아이는 모든 문장의 끝에 붙는다. 권시은은 텅 빈 통장과 단출한 원룸 아파트만을 남긴 채 피눈물을 삼키며 현실을 마주해야 했다. 자신의 돈을 가져간 사람은 다름 아닌 그녀의 아들이었고 이는 그녀가 평생을 아끼고 모아온 전 재산이었다. 자식들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아 돈 한 푼 허투루 쓰지 않았던 그녀는 그 돈이 결국 자신이 아닌 아들의 손으로 흘러들어갔다는 사실에 깊은 배신감을 느꼈다. 권시은은 텅 빈 통장과 단출한 원룸 아파트만을 남긴 채 피눈물을 삼키며 현실을 마주해야 했다. 자신의 돈을 가져간 사람은 다름 아닌 그녀의 아들이었고 이는 그녀가 평생을 아끼고 모아온 전 재산이었다. 자식들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아 돈 한 푼 허투루 쓰지 않았던 그녀는 그 돈이 결국 자신이 아닌 아들의 손으로 흘러들어갔다는 사실에 깊은 배신감을 느꼈다. 권시은은 텅 빈 통장과
작은 원룸에서 현실을 마주하며 충혈된 눈을 삼켰다. 그녀의 돈을 가져간 사람들은 그녀가 싫어하는 아들들이었고, 그녀가 평생 소중히 여기고 사랑했던 사람들이었다. 그녀는 그 사람들과 함께 하고 싶지 않았을까? 아니, 그녀는 한 푼도 낭비하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돈은 그녀의 손이 아니라 아들의 손에 들어갔고, 그들은 그 사실에 대해 깊은 대화를 나누었다. 그녀의 아들은 어차피 나중에 엄마가 남기실 돈이잖아. 지금 살고 있고 그걸 포함시킬 거야. 그녀가 영웅을 그리워할 거라고 생각해 라고 말했다. 하지만 그녀가 좋아하는 것은 날카로웠다. 아니의 미래를 사기 위해 늙음을 팔아야 했을까? 권시은은 자책과 후회 사이에서 선택할 수 없었다. 그녀는 아들에게 말했다. 나는 너에게 효도를 기대하지 않으니까 내게도 아무것도 기대하지 마. 이제부터 우리는 각자의 삶을 살 거야. 하지만 아들과 며느리는 그 말에 위협했다. 그러면 손주들을 다시는 못 볼 거야. 그럼에도 권씨는 물러서는 것을 반대했다. 그녀는 더 이상 힘을 쓰지 않기로 했다. 집에 돌아와서 가장 먼저 한 일은 밑에서 위까지 울음이었다. 모든 게 너무 비참했다. 아들과 며느리가 그렇게 되었다는 사실, 그리고 그들을 위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현실이 그녀를 괴롭혔다. 마음 한구석에는 액세서리로 치장했다. 아마 내가 내 아들을 이렇게 키운 건가? 우리 부모님의 거울은 그렇지 않아. 하지만 자신을 탓할 시간은 없었고 자신의 삶에 대해 생각했다. 모든 게 막막했다. 의지할 사람도 도움을 청할 사람도 없었다. 누구에게 연락해야 할지도 몰랐고 방법도 몰랐다. 독립적인 사람으로서도 권씨는 약속했다. 이제부터 내 인생을 살아야지. 더 이상 상처받지 않도록.